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화해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비트코인 차트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 시총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해에 관련된 기사를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때 이제 뭐 화해에서 우리가 미국 제재할 거를 미리 예상을 했고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다 큰 소리 쳤지만 화해의 플랜 B는 결국에 이제 손정이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읽어볼게요. 뉴스데일리 기사고요. 일단 미국의 IT 기업들이 거래 중단을 발표한 뒤에 중국 화해에는 이럴 때 대비해서 플랜 B가 있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를 쳤고, 중국의 CCTV는 화웨이가 이제 막다른 길에서 반격한다라고 논평을 내놓으면서 화웨이의 플랜 B를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체 스마트폰용 OS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예전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바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OS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걸 기존 OS를 쓰던 사람들이 OS를 바꿔서 다른 OS를 사용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만약에 화웨이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OS를 발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중들이 이거를 이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대중들이 그만큼 사용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바다 실패했던 것처럼 화웨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화웨이 계열사, 화웨이가 이제 자기네들 계열사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반도체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반도체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극한 생존을 가정해서 이제까지 준비해온 이 비상타이어가 하루아침에 이제 정규 타이어가 됐다면서, 이런 비상사태에 이제 우리 정규 타이어를 이제 비상사태에 사용할 타이어를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얘네가 자신들이 그 플랜 B 준비한 것대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CCTV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미국산 기술 부품 구매를 금지한 조치는 중국 첨단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그것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실제로 화웨이는 핵심 부품인 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컴퓨터 이제 CPU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생산을 하고 2017년 6월에 기린 970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기린 980 이런 AP를 선보였다. 마침 이제 자기네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뭐냐면, 결국에 이 CPU 역할을 하는 거의 이 설계도가 ARM이라는 회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 ARM은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소프트뱅크가 약 35조 원의 돈을 주고 인수를 했고, 이때만 해도 연매출 1조 8천억 원에 당기 순이익이 이제 3천억 원대여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대요. 이거 왜냐면 인수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 이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이런 인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견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 나갈 것인지 미국에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일본은 이제 미국 편이잖아요. 미국의 오른팔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회사가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를 어떻게 보면 앞에 내세워서 이런 ARM을 인수를 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화웨이를 잡기 위해서 손정희 회장이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표정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보이는데, 2016년도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을 찾아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정희 회장은 어려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금융 세력과 저는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는 AP 기린 역시 소프트뱅크 계열사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화웨이의 5G 통신망 관련 장비들 또한 이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적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 1월 화웨이는 미국과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ARM과 손잡고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소프트뱅크는 최근 일본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제 미국 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정 회장도 그에 따라서 간 거고요. 권고에 따라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일본 정부가 손 회장 측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이건 국익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뭐 일본 기업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손정 회장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 말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영국이라든가 다른 뭐 독일이라든가 지금 호주 이런 우방 국가들도 미국이 야, 화웨이를 지금 손을 볼 건데 니들 화웨이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미국산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화웨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이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화웨이가 그리고 이제 플랜 B라고 내놓은 이 OS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크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화웨이가 어떤 기업이냐면 통신 장비는 세계 1위예요. 매출 비중이 40.8%, 그리고 스마트폰은 세계 2위인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일단 해외 판매는 거의 사실상 불가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OS, 안드로이드 OS 되지 않는 이 스마트폰을 이제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유튜브도 만약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누가 쓰겠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퀄컴, 인텔, 브로드컴 부품 판매 중단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ARM까지, ARM 반도체 설계도 공급 중단, 통신장비 스마트폰용 반도체 설계를 자체 이제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웨이는 일단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결국에 그러면 화웨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뭐가 되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가 했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우리나라가 결국 이 자본시장을 완전히 외국인한테 개방을 하고 나서 IMF를 극복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가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극복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본시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IMF가 극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끝이 나려면, 그리고 화웨이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에 화웨이는 자신들 어떻게 보면 지분을 외국인들한테 일정 부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공산당 측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거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화웨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는, 회사가 이제 망하는 그 길밖에 없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지분을 일정 부분 넘겨주던지, 금융세력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대로 가서 그냥 자기네들 나라에서만 소수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망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뭐 일본한테 가서 손 벌리고 막 주변 우리나라,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했던 나라들한테 손을 벌렸지만, 실제 딱 IMF가 닥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서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이 일본 그리고 또 우방 국가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미 미국이 다 손을 써놓은 거예요. 미국 재무부에서 손을 써놔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미국에서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 그리고 호주 이런 국가들한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지금 손정희한테도 마찬가지고, 손정희 회장한테도 니들 절대 중국 화웨이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중국 화웨이는 사면 초과에 지금 놓인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저는 흘러갈 것인지, 시장이, 제가 어제 코스피 차트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 차트가 지금 현재는 보시면 14포인트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0.7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지난 저점인 1985포인트를 깨진 않았어요.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흘러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그 1210 환율 1210원, 원달러 1210원을 돌파시키면서 저는 1985포인트도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다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지금 코스피 차트가 지금 이 위치가요. 지금 이때 보시면 지금 2008년도 쌍바닥 찍고 반등한 이후에 지금 이 정도 위치입니다. 이 정도 이탈하기 전의 위치, 이 정도 위치인데 지금 한 그러니까
잠깐만, 위치가 이때로 1640포인트. 한 1640포인트, 2008년도 한 1640포인트 정도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하락을 얼마 만에 하락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이었고, 지금 10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4개월, 5개월 만에 이렇게 채널 하단 중심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5월이잖아요. 5월부터 올해 만약에 연말까지, 뭐 아니면 10월까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채널 하단부까지 온다라고 하면, 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가격 예측한 부분에서 올해 연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가격 예측한 6만 달러 이상 되는 부분이 언제냐? 올해 연말인 겁니다. 올해 연말. 2019년 말에 6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이게 결국에 지금 1-1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1 시나리오는 제가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 차트와 비교해 봤을 때 빠르면 6개월이고요.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1년 정도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채널 바닥을 찍고 올라간 부분, 채널 바닥이 지금 2월이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닥은 작년 12월인데 채널 바닥 터치한 부분은 2월입니다. 이제 2월에 채널 바닥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이제 10개월이죠. 그러면 6개월하고 제가 이제 6개월에서 한 12개월, 1년 사이에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 금차트 고점이 한 3배 정도, 이제 금차트가 2만 달러에서 6만 달러, 비트코인으로 2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간도 인공지능 예측한 것과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코스피 차트 움직임 또한 올해 10월, 그리고 뭐 10월에서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올해 10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해서 만약에 코스피 차트가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를 보시면 올해 이제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2020년 1월 뭐 이렇게 연말까지 이와 같은 여기를 깨고 반등이 한 차례 나오고 재차 하락 나오고 뭐 1,400포인트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반등 나오면서 보이다가 이렇게 재차 하락해서 올해 연말 또는 2020년 초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급락하는 채널 바닥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원래 제가 지난번에 예상했던 거는 올해 연말에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 9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을 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출현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지금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빠지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화웨이 기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재가 시작되면서 화웨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상해지수도 이제 무너지고요. 상해지수 무너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도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그림이 그려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저는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여기서 뭐 이런 패턴으로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뭐 상승해서 여기서 한 차례 조정받고 돌파시켜준 이후에 다시 뭐 조정받고요. 깊게 전고점까지 조정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뭐 9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채널 이 상단부가 아니라 이 채널의 4분의 3 정도 지점, 채널의 4분의 3 정도 지점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채널 4분의 3 정도 지점부터는 분할로 정리를 해주고, 4분의 3 정도 지점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그 이후 올라가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는 건 분할로 각자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는 이 그림이 이제 금차트와 같은 패턴이잖아요. 금차트와 같은 패턴이고, 이 기간이 금차트 기간, 그리고 코스피 차트 하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
이런 뭐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왜 지금 타이밍을 2017년도 3월과 이제 비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예상을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1-1안은 금차트와 같은 패턴인 겁니다. 금차트와 같은 패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있는데 이렇게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 그리고 이 지금 위치가 채널의 이제 4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위치고요. 2017년도 3월이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물론 이제 3월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5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5월에도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각자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차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저는 3월로 이제 봤고, 3월 이후에 흐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지금 도미넌스 차트는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크게 이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 일단 20일 이평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지,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상단부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21선을 맞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하락해 준다라고 하면 21선 저는 바로 이제 21선이 꺾여 내려오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추세 라인까지 그렸던 54.5까지 내려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N자 하락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추세 라인에서 반등 한번 해주고요. 반등해주고 여기서 지금 이 지지받고 있는 52.5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52.5를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거의 이제 이 채널 중심까지는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42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이때는 일정 부분 한 차례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와 이제 맞물려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채널 중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시총 차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총 차트가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가 채널 중심까지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도미넌스가 채널의 중심에 있어도 알트코인들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현금할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하시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최소한의 홀딩 물량 빼고 나머지는 다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도미넌스 차트에서 채널 중심에 있는데 42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시총 차트가 아직까지 지금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약간 넘어간 예를 들어서 4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그냥 홀딩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더 홀딩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알트코인들이 이 시총 차트가 채널 중심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도 같이 저는 더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도미넌스도 더 무너져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럴 때 같이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Q&A 들어가기 전에 Q&A를 여러분들 좋은 댓글이 진짜 많은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거, 시간 관계상 그 부분 먼저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질문 나왔던 부분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구독 신청 누르셔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예전 영상들을 물론 다 보시면 좋습니다. 다 보시면.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정보를 주셨던 부분,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던 부분, 좋은 질문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최소 이제 10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면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 다음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아마 제 영상 쭉 시청하셨던 분들은 댓글에
이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쌍욕은 지웁니다.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니까 그건 지우는데, 그냥 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크크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깎아내리는 그런 글들이라든가 이런 거 욕은 아니면 제가 지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라는 거.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끈해서 거기에 너 그렇게 어떻게 보냐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대응해 주길 원하는데, 아예 차라리 관심 안 두시고 댓글 하나도 안 쓰면 그분들도 재미없네 하고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욕을 하는 건 제가 지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야 암호화폐 어디 가나 보자, 이거 어차피 영원으로 수렴하는 거다 라든가, 아니면 야 니들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굳이 여러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그거 신경 써서 댓글 쓰실 시간에 좋은 질문,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정보, 좋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어떤 정보도 상관없습니다. 뭐 건강 정보도 상관없고요.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으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셨어요. 현재 주류 경제학은 케인작파와 시카고 학파입니다. 케인작파는 큰 정부를 표방하고 정부의 계획하에 경제를 이끕니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시장의 경제를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기만 합니다. 하지만 두 학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죠. 케인작파 입장에서는 시카고 학파도 통화정책은 안 건드리는데 감히 비트코인이?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비주류인 오스트리아파 자유주의에서는 최근의 자본주의 안 좋은 점을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 통화이론, MMT 이론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비주류였던 이런 이론들이 전면에 나오면서 야 이게 오히려 이게 우리가 이런 화폐 정책,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 유시민 씨 때문입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해답을 낼 때 보면 케인작파 성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분은 비트코인을 경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런 뭐 학파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학파에 따라서 내 일단 그 사고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한 현상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떤 뭐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 정책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거를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양이 집사님 써주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결국에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순간 그 국가의 어떤 권력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국가 시스템은 이제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아무리 국가가 야 우리가 발행한 돈이니까 니들 믿고 써, 우리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이니까 니들 이거 믿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국민들이 그 얘를 못 믿는 거죠. 그 돈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얘를 못 믿는 겁니다. 얘가 뭐 만약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야 우리가 이거 금 기반으로 해서 볼리바를 찍어낼 테니까 믿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마두로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그 볼리바르의 화폐 가치는 계속 영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방향, 큰 틀에서 이런 국가의 어떤 벽을 허무는, 엊그저께 제가 그 로저버가 결국에 미국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뭐였죠, 유로화가 어떤 유로 이런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걸 만들었고, 어떤 기관으로 대체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그게 진행 중인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붕괴돼서 지금 거래소라든가 암호화폐가 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고 있죠.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란으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양이 집사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김태경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업비트상에서 만약 이더 10개를 가지고 이더 마켓에서 리플이나 다른 코인을 사서 어느 정도 수익 나서 익절을 하면 이더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에 맞게 수량이 변경되나요? 예, 변경이 됩니다.
보시면 뭐 이더 마켓이든 비트코인 마켓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XRP 이더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분자에 XRP가 있는 거고 분모에 이더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XRP,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크게 상승을 했다.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XRP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더리움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XRP가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XRP 원화 가격은 거의 뭐 제자리에 비슷하게 있거나 약간 뭐 빠졌는데 이더리움은 10만원에서 바닥 찍고 지금 최근에 계속 상승해서 3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XRP 대 이더리움 이 차트에서 XRP가 이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XRP 사요. 산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0.0035에 한다라고 하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0.001에 이더리움을 리플로 바꾼 다음에 다시 리플을 0.0045라든가 이 정도에서 매도한다라고 하면 3배 정도 리플 개수가 이제 이더리움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권오형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채널이라고 자주 말씀하는데 채널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뷰에서 도미너스 차트 설명할 때 마켓캡 도미너스 차트와 대략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얘기 해주셨고 이제 최근 구독자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널 설정은 이제 차트를 보면 많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채널을 제가 주봉으로 모셔볼게요.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채널이 그려집니다. 이 채널은 어떻게 그렸냐면 일단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저점과 저점과 그 맞는 고점을 찾는 겁니다. 제가 해당되는 고점을 찾는 거고 어찌됐든 이 채널도 결국에 이 차트를 그리는 사람의 그 관점이 반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지 다른 사람은 또 채널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자이제님이 저와 또 다른 방향으로 채널을 그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채널을 그리는 사람의 그 차트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채널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우리가 평행선을 그리려면 당연히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으로 이런 뭐 두 점을 잡는 거죠. 두 점을 잡고 뭐 고점까지 두 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채널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리고 도미너스 차트가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준을 아마 이제 그 코인마켓캡하고 이 트레이딩뷰하고 약간의 어떤 그 각 코인들 시총 계산하는 게 약간 달라지면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준만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코인마켓캡으로 기준으로 보겠다라든가 나는 트레이딩뷰로 기준으로 보겠다라든가 기준을 하나로 세우시고 그 차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대성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만약 비트코인이 18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지켜주었던 6,000달러 지지선을 깨지 않고 지금까지 횡보했었더라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고개를 이제 막 들어올린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때 6,000달러 지지선을 깨지 않았다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한 깊은 덤핑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큰 하락 이후에는 긴 횡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대중들이 느끼는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너무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큰 조정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17년도 알트들 불장의 시작점은 비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6,000달러 붕괴 이후에 주인공도 비케 하드포크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그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얘기해 주신 김대성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채널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계속 흘러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때 이 거래량이요. 이 거래량이 나왔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었잖아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6,000달러에서 횡보를 했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 않고 계속 오히려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력들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었겠죠. 세력이 처음에 6,000달러 무너뜨리면서 이 물량을 던져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균적으로는 결국에 세력들은 이 중간값 한 4,400~500달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매집을 했을 거다. 평균적으로 4,400~500달러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러면 세력들은 이미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간 것이고, 지금 이제 김대성님 의견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3,000달러 바닥 찍은 거 대비해서 뭐 8,000달러 하면 거의 뭐 3배 가까이 한 2.5배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 빠질 자리가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리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라는 거죠. 바닥에서 진짜 조금 올라온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굳이 매도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예, 그리고 베티서님이 컴퓨터가 빠릿하셨다. 예, 맞습니다. 바꿔서 굉장히 지금 제가 행복합니다. 이 컴퓨터 하면서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일단 저도 답답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미안해서 너무 이제 느리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빨라져서 굉장히 저도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하면서 행복하게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왜냐면 근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좀 약간 계속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바꾸기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봤는데, 와사비님이 굉장히 재미난 글을 올려주셔서 유머로 보는 이제 고양이 매매법. 와사비님이 직접 이 고양이를 그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림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양이 이 귀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고양이 이 꼬리인가요 이게? 꼬리인지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꼬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건 이제 재미로 이렇게 그려주신 거고, 일단 지금 와사비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깜빡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현 시장에서 이제 잠시 한 발 떨어져 보시라고 재미로 그려봤고, 저희 해석은 이 시장은 아빠 고양이가 힘차게 올릴 때도 있고 엄마 고양이가 잠잘 때도 있고, 장난꾸러기 아기 고양이들이 차트를 가지고 놀 때도 있다는 것으로 세력들 마음으로 올리고 내리며 장난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각종 이론을 붙이는 것을 풍자의 비유로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그림은 오히려 어떤 우리가 뭐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뉴스보다는 그 뉴스 또한 세력들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내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나가고, 결국에 이런 그림으로 그렸을 때 개인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물량을 내놓더라, 많은 물량을 뺏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는 그 1-1 시나리오 상승장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에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이 가장 참지 못하고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재밌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냐면 와사비님까지 했고요. 국카스테님이 제목 달 때 이제 1-1부, 2부 또는 뭐 오전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부터 그렇게 표시를 했고, 제가 만약 깜빡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영상의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빌부님이 현재 리플, 이오스, 스텔라 이렇게만 갖고 있는데 언제쯤 비트로 바꿔야 할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으로 언제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비케, BSV 삼형제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형제 뒤에 큰 형님들, 채굴연합, 금융세력이 자금의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채굴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많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저도 이제 굳이 POW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POS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H채널과 여러 방송들 또 혼자 공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정보를 찾다
느끼는 생각은 POW 기반 코인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전기와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요. 그래서 다음번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다시 포트를 짜기에는 늦은 것 같고 POW와 POS 반반으로 나눠서 가져갈까 합니다. POW 기반 코인들은 전저점 대비 이미 2배에서 3배 넘게 상승을 했고 POW 코인 중 다크호스로 떠오른 레이브는 BTC 저점에서 5배 넘게 상승했고요. 원화 가격으로는 더 올랐네요. 결국 POW는 전기세 낭비다, 스캠이다 라고 해도 저점에서 잘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대형 채굴 공장을 이용해서 압도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에 펌핑과 덤핑을 반복하며 이 시장을 끌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어떤 중앙화되지 않고 중앙화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좋다,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떤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려면 일정 부분은 어떤 중앙화된 그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이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n분의 1로 나눠주고 이거를 자리 잡아서 쓰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시스템으로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일정 부분 기득권들 90% 넘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일부 기득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언젠가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된 이후에는 새로운 비트코인과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코인 가격과 해시레이트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해시레이트가 RSI처럼 올라갔을 때 이때가 코인의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또 아까 이제 금은동님 써주신 다음 글에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써주신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이제 저녁 영상 시간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넘어가더라도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좋은 글들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한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님이 일단 단톡방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단톡방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써주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아마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중에 왜 단톡방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사무엘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단톡방의 개설을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는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다. 단톡방에 참 많이 들어간 적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거래소 코인, 동남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을 소개하고 선동하는 창구로 많은 선동꾼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커뮤니티 그 단톡방이 혼란스럽다. 왜냐면 그거를 다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눈팅만 하시는 샤이한 분 중에서는 그 정보를 보시고 고점에 또 매수를 해서 이제 물리신 다음에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또 단톡방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거랑 글로 이야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도 보면 문자 항상 보낼 때 뭐 물결이라든가 이렇게 웃는 표시 보내잖아요. 그런 이유도 결국에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글로 표현되다 보면 그런 웃음 표시라든가 물결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선 얘가 난 따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논쟁이 오가고 싸우게 의도하지 않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톡방을 사무엘님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투표를 통해서 단톡방을 만들지 않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뮤니티는 이 유튜브 채널 안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뭐 간간히 이제 뭐 이벤트성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벤트성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너무 신기하게도 호재와 악재가 반영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저렇게 계산을 한 것을 보니 시장은 어차피 흐름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하락장은 큰 채널에서 볼 때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아는 중국 세력이 저에게 말해준 조언이 생각납니다. 없어도 금액만큼만 투자하고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든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트코인 뭐 리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한 금액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김현숙님이 써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비트의 이정표를 확신한다면 전방기회법이나 후방기회법, 전방기회법은 후방기회법, 인생좌표, 코딩 등을 참고해서 비트 이정표, 이제 LW님이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으로 시나리오 참고하셔 본인만의 매도 시점을 찾으시는 게 이번 인생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김현수님 얘기처럼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치 평가하는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차트로 또 이 정도의 스택 고평가 영역이다 라는 부분, 여러 가지 보조지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까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도 기준을 세우신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이번에 진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진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진짜 좀 순탄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다 그런 우리 해밀이 가족분들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보자님이 제 그 육아 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다고 해도 지금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결국에 이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한 5% 정도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500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만 명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1000명 정도. 그래서 저는 한 1000분 정도만 우리가 이제 진짜 전나고 해밀리, 사토시 전나고 해밀리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된다라고만 해도 저는 성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아들들 6살 이렇게 어린 애들도 말 안 듣잖아요. 안 듣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또 들수록 자기 색깔이 들어가고 내가 보는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에 각자 자신들 판단은 자신들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고, 아까 김현수님 얘기처럼 또 참고만 하셔서 매매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육아 같아요. 육아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법 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직 밀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오후 영상 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요즘 저는 매일 밤 한강 걷기를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매일 한다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귀찮고 하기 싫은 날도 있는데 매일 2편씩 영상을 올리는 H님은 독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독종이라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0여 년 전에 휠랍의 마라톤 1회, 2회 10km 뛰었던 경험이 있어서 요즘 조심스럽게 가을쯤 마라톤 10km 도전해볼까 생각으로 매일 13km 걷기에 집중 중입니다. 몸이 힘드니 잡생각이 많이 없어지네요. 해밀리 여러분, 작년 1년 넘게 속수무책으로 맞이한 하락장도 온몸으로 견뎌냈는데 앞으로 몇 달이 무슨 대수라고, 포트폴리오 단단히 짜놓고 매매 전략 계획해서 복귀하고 그렇게 이제 쭉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2017년도 불량 때처럼 그냥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법천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이 호가창만, 저처럼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물론 이제 호가창 보긴 하지만 저도 이제 호가창을 계속 보진 않아요. 왜냐면 호가창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호가창 쳐다보고 있고 차트, 특히 이제 단기 차트, 분봉, 1시간봉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단기 매매, 물론 내가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단기 매매해서 수익 잘 내고 홀딩하는 것보다 나는 단기 매매해서 수익 훨씬 잘 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 하셔서 돈 버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그런 분들 계시다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마법천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매를 매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매보다는
좀 큰 관점에서, 시장도 큰 관점에서 보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화웨이 뭐 관련된 기사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차트 설명드리는 거, 뭐 종목, 어떤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더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시장 경제적인 전반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환율, 원화라든가 어떤 위안화, 이런 흐름들, 이런 큰 흐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오히려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제 좀 일상적인 이런 생활, 오히려 이렇게 운동에 좀 집중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독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가신다든지, 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보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법천사님 해주신 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지키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리고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해밀이 여러분, 시청해주신 해밀이 여러분,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